자, 제일 앞에부터. 예. 자, 시대별 행복의 기준 봅시다. 시대별부터. 저번에 한 건데 짧게 복습한다. 그래서 마시면 되잖아요. 시대별로 선사시대는 뭐가 행복의 기준이었다? 생존. 그래서 뭐 먹을 거리 뭐 하루 뭐 귀신할 피난처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행복이겠죠. 고대는 두 개인데 고대 그리스 시기는 뭐가 행복의 기준? 지적 활동이야. 여기는 좀 먹고 살만한 시기랬죠.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철학해도 되고, 막 지적 민주 정책 해도 되고 그런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적 활동, 뭐 지적 성찰 뭐 이런 거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이런 시기다. 근데 고대 헬레니즘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헬레니즘 시기. 그지? 막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하면서 막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라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철학주의로 소박해진댔죠. 이전까지 인간이 어떻고 정의롭이 어떻고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됐어. 예. 그다음에 근대 시기는 중세 시기는 누가 행복의 기준이 됐다? 중세 신앙. 그지? 신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앙 활동이 행복의 기준이 됐고 근대가 되면 뭐가 일어났어? 근대 시기에 기본권. 산업혁명, 시민혁명이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나 기본권 보장 같은 거. 그래서 기본권 보장 같은 시기였다. 현대에는 행복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기준이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요. 기본권이나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선진국 나라들이 얘기하는 거야. 다양한 기준. 그래서 사례가 나온 게 미래는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 시간, 비싼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워라벨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 스라벨이죠. 스라벨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 너네는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일이죠. 쳐내야 될 공부량이 있는 거고. 지역 배우는 시대별 기준이었고 조금 이따 서양 철학에서 자세히 본다. 저번 주에도 좀 보다 말았죠. 스토아파까지. 그거는 시대별 기준이고 지역별 기준에서는 자연환경이 있고 그 공간적 기준에서는 전부 다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우리 통합적 관점에서 봤었다.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간적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자연환경, 뭐 지형, 기후 뭐 이런 거랑 우리 인문환경, 종교, 언어, 민족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자연환경에서 만약에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나 건조기후대가 뭐가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됐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 햇볕이 잘 안 내리죠. 환대 기후에 가까우면 충분한 일조량을 충분히 태양을 많이 쬐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독재국가다 뭐 어떤 게 독재국가면 민주주의 같은 거 전쟁이 많아 평화 국가 뭐 이런 거 분쟁 지역이 빈곤 지역에서는 물질적 풍요 그렇게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둘 다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 그랬죠. 둘 다 영향을 복합적으로 끼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개인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됐었다. 그러면 중국은 무슨 지역이었기 때문에 넓은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슨 중심 문화권이었어? 변호사 중심 문화권이었지. 그래서 공동체 중심 생활이었기 때문에 어떤 게 행복의 기준이 됐다? 그렇지. 평화, 조화로운 인간관계.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 그냥 여기는 내 능력을 너무 두드러지고 나면 막 인간관계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주변이랑 갈등 없이 사는 거야. 그냥 공동체 생활에서 그런 거죠. 다 맨날 얼굴 맞대고 사는데 주변인들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먹고 되게 힘들다는 얘기지. 그런 게 있었고요.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아니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뭐다? 행복이고 그 행복에 가까워지는 게 행복이 궁극적 목적이고 그 궁극적 목적과 가까워지는 과정 혹은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개념이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하나만 만족하면 돼 안 돼?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교집합. 이 내용이 그냥 저번에 좀 오래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없는 내용이었고 넘어갑니다. 11페이지로 우리 서양 철학의 각각의 행복의 정의부터 외우고 가시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뭐라고 그때 외우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땡땡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뭐라고 했다? 그치 덕에 따르는 영원히 네. 어머나 세상에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계를 금호고의 권위점
뭐였다? 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영혼의 활동인데 문장을 외우십시오. 문장 통째로 제식으로 나올 겁니다. 덕이라는 건 뭐가 덕이랬습니까? 그 이성의 뭐야? 탁월함이다. 외워라. 그러니까 덕이라는 거는 자기 본질적인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덕이랬죠. 본질 기능의 탁월함인데 인간의 본질 기능은 뭐라고? 이성이라고. 이성. 다른 어떤 존재도 가지지 못한 인간만이 가진 모든 존재로부터 인간을 구별하는 인간만의 특질. 그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본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성의 탁월함이 덕이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선지가 자주 나오는 선지는 그 이성의 기능이 행복의 실현에 기여한다. 옳은 선지겠죠, 당연히. 이성을 잘 발휘하는 행복한 상태니까. 근데 그냥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어때? 충분해, 안 충분해? 뭐 해야 돼요? 영혼의 활동이라는 활동.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이성의 탁월함이고.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로 적절한 행동을 중용이라고 하거든요. 알고만 있어요, 그냥. 적절한 행동을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바이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의 탁월함은 바이 교육을 통해서. 바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윤리 내용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교육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실천에 의해서. 후천적이야. 그러면은 후천적 덕을 뭐 형성해야 된다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근데 동양의 덕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도덕심인데 인의 예지의 덕을 형성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거는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이 문장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다. 그 다음에 토아 에피쿠루스부터. 에피쿠루스는 그 행복이라는 걸 뭘로 정의했니? 에피쿠루스. 그치. 육체는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뭐가 없고 불안. 마음의 고통을 불안이라고 한 거죠. 이 상태를 어떤 단어로 얘기했을까? 타락시아다. 쾌락주의니까 타락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안타락시아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는 쾌락주의인데 절제된 삶 맞아 틀려? 쾌락주의인데 절제된 삶입니까? 아닙니다. 절제된 삶이죠. 왜요? 왜 적극적 쾌락추구는 뭐 얘기했어요? 쾌락의 역설이라고. 적극적 쾌락추구, 감각적 쾌락추구, 순간적 쾌락추구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 들어오기 때문에 요 행복이라는 거는 아타락시아라는 거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야. 그러면 에피쿠루스 선지 내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다. 에피쿠루스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에피쿠루스는 더 이상 쾌락이 증가하지 않는다 말을 드립니다. 다시 친구들 왔으니까. 자, 영상 두 개인데 2만 원이에요. 에피쿠루스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쾌락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다. OX. 시연아 어떻게 생각해? 못 들었어요. 집중을 하세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에피쿠루스는 더 이상 쾌락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다. O입니다. X. O입니다. O.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뭐예요?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야. 그게 쾌락이 총량이 최대인 상태입니다. 거기서 뭔가 추가로 쾌락을 추가하려고 하잖아, 증진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쾌락이 들어오는 양보다 고통이 들어오는 양이 더 커요. 이해가니? 얘기했잖아. 나는 그 한 모금의 포도주와 한 조각의 치즈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항아리의 치즈만 있어도 언제 어디서 잔치를 열 수 있다 그래요. 기억나지? 근데 그 맨날 컵라면 먹다가 한 번 가끔씩 편의점 도시락고 하잖아. 축제를 여는 거잖아. 그죠? 스토아파의 행복은 어떤 거인지 정의를 외워라. 스토아파. 이거는 아타락시아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죠. 스토아파.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뭐에 따르는 삶? 질서에 따르는 삶. 근데 이 정념은 뭐가 없는 상태여서 정념이라는 건 뭘 번역한 거였어요? 감정인데 파토스라고 했죠. 파토스가 없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했다. 아파테이아. 질서에 따르는 삶은 이 질서가 바로 파토스에 흔들리지 말고 뭐에 따라 살라고요? 잘 되셨어. 로고스. 그렇지. 그게 이성이야. 자연법, 세계 법칙, 자연 질서 이런 거. 그게 이성으로 파악한 질서거든요. 자연법을 따라 사는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입니다. 파토스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파테이아. 그래서 로고스에 따라 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팔 비틀는 거 얘기했죠. 기억나니? 네. 어차피 운명이 팔 비틀려지는 걸로 정해져 있어. 여기는 에피쿠로스 스토아파이스는 그냥 세상이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없고 내가 고통을 회피할 수도 없어.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만 바꾸다는 얘기지. 큰 쾌락을 추구하려면 더 고통스럽으니까 그냥 고통을 줄이는 거에만 집중해라. 여기는 고통을 받는 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그런 내용이 있었다. 괜찮죠? 여기까지 저번에 했습니다. 근데 한번 빈칸지랑 다시 해보자.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적습니다. 1번에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11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뭐였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자족한다는 얘기야. 자족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 자족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 네, 김지환 추가. 김지환 누구야? 네. 원주? 사탐을 사회 만 사회. 네. 네. 저번 주에 너무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아마 출석 체크일 때 제가 지금. 네. 저번 주에 꽤 맞췄지 너. 그래. 시원하고. 적었다고. 내가 그뭐 근데 처음이라 가지고 원래 다들 정신이 없어.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올려서도 빼먹을 수도 있고 위에서 놓쳤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냥 내가 잘못한 걸로 하는 게 그것도 편하기 때문에 봅시다. 여튼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완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래수에 제신분으로 나올 거고. 근데 행복은 뭐에 따르는 뭐의 활동이라고? 덕에 따르는데 덕은 이성의 탁월함이었고요. 영혼은 정신의 활동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돼요. 이게 덕이 있는 삶이니까 유덕한 삶이라고도 나올 거고. 그리고 뭐를 통해서, 자, 뭐의 탁월함이었어? 4번 뭐를 통해서 유덕한 행위를 파악합니까? 이성을 통해서 이성. 왜냐하면 그 덕이라는 건 이성의 탁월함이기 때문에 유덕한 행위는 이성을 통해서 잘 발휘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습관화할 때 행복하다. 스트레스, 여기 지금 근무만 네, 근본만 와 있습니다. 네. 자, 밑으로 에피쿠루스로 갑니다. 여기는 뭐 쾌락주의였다, 금욕주의다. 에피쿠루스는 쾌락주의였다. 개인적 6번 쾌락주의고요. 그래서 요 선지가 맞다. 얘는 절제된 삶을 추구하는데 쾌락이 유일한 선이다. 고통이 유일한 악이다라는 뜻이 나오잖아. 옳은 선지다. 근데 절제된 삶이라고요. 이해가지? 그래서 고통을 유일한 하지만 무절제한 쾌락 추구는 왜? 쾌락의 총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전에 뭐 순간적 쾌락, 감각적 쾌락 이걸 추구한 학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냥 아직 키레네 학파라고 꼭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약 중독 같은 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더라. 감각적 쾌락 추구하는 게. 그래서 그냥 고통을 줄이는 거에 집중하다 쾌락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지들은 다 옳은 내용이다. 자연적, 필수적 다 외우세요. 자연적, 필수적, 절제된, 소극적, 정신적, 지속적 쾌락은 전부 다 에피쿠루스의 옳은 선지로 나옵니다. 요런 쾌락을 추구하라고. 반대말 뭐 감각적 쾌락이라든가 순간적 쾌락이라든가 육체적 쾌락이라든가 요런 쾌락들은 다 틀린 선지. 적극적 쾌락이라고 틀린 선지겠죠. 그리고 요거를 파악할 때 뭐가 필요해? 이성이 파악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지역적인 선지인데 너네 수능 모의고사 예문에 이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28 수능 예문에 아리스토텔레스랑 그 에피쿠루스의 공통점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교집합해가지고 이성의 역할이 행복에 기여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맞죠?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용을 파악해서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에피쿠루스는 이성의 역할이 행복에 기여한다. 오일까 X일까? 에피쿠루스는 오예요. 왜 오냐면 자연적, 필수적, 그 소극적, 절제된 쾌락 이런 걸 추구하랬잖아. 그거를 구별하는 거는 이성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뭐 내가 적극적 쾌락과 소극적 쾌락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파악하려면 이성을 발휘해야 돼. 이성을 발휘해서 소극적 쾌락만 추구해야 행복할 수 있게 돼. 적극적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 고통의 총량이 더 늘어나. 이해가 좀 가겠죠? 그래서 둘 다 교집합입니다. 이성의 역할을 통해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주의, 능동적 삶을 추구한댔죠. 스토아과랑 반대다. 여기는 지금 폴리스 공동체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그 헬레니즘 제국이 됐을 때 폴리스 공동체는 없잖아. 나는 완전 개인주의로 갈 거야. 에피쿠루스 학파 쪽이고. 나는 그럼 이 로마 그 헬레니즘 제국이란 로마가 아니라 헬레니즘 제국에는 세계의 질서에 합류할 거야. 모든 세계 헬레니즘 세계의 시민들은 나랑 같은 동포야. 그 세계 시민주의. 그래서 그 여기는 똑같이 운명론적이고 공적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스토아 학파는 그렇다. 반대 입장인 것도 알아두세요.
개인주의 은둔적 삶이고요. 공적인 삶을 회피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추구했고 행복에는 마음에는 뭐가 없다. 에피쿠로스의 행복은 마음에는 뭐가 없고 불안이 없고 육체에는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7번에는 마음에는 불안, 육체에는 8번 고통이 없는 상태. 이걸 무슨 상태라고? 타락시아라고 그러죠. 타락시아. 그 타락소라는 단어가 보통이란 타락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안 타락한다 이렇게 타락시아야. 어차피 A가 부정적도예요. 아래쪽에 스토아 아빠 공명론적 세계관이고 그 8비트는 저번 주에 봤었죠. 외부 세계의 이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끌려가가지고 뒤지는 거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끌려가는 거 아저씨 끌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해야 좀 끌려가도 마음의 부담이 없다. 쓸데없는 고통으로 이제 마음의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변경할 수 없고 내부적 요인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명론적 세계관이고 그리고 여기 운명은 뭐냐? 지금 헬레니즘 제국이야. 헬레니즘 제국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세계 시민주의고 공적 의무 이행을 강조합니다. 반대이죠 아까는 개인주의였으니까. 자, 행복은 뭐에 흔들리지 않고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파토스에 흔들리지 않고 뭐의 질서? 자연의 질서. 로고스면 로고스 맞아요. 자연법에 따라 다르는 삶이야. 자연의 질서가 자연법이라는 단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테이아라는 뜻이고 정리형 파토스가 부재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부터는 안 했다. 맞죠? 여기부터 지금도 나가면 돼요. 쭉 넘어가서 여기도 칸트가 어차피 너네 프린트 보니까 나오더라고. 어차피 윤사쌤이기 때문에 모든 윤사쌤이 가르치는 이 단원 파트에서는 전부 다 칸트가 나와요. 자, 근대는 뭐를 근대 시기로 잡냐면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이후를 근대 시기로 잡습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작. 이거는 2학기 때 문제 파트에서 빡세게 볼 거야. 여튼 자본주의 딱 시작하고 나서 자본가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상이 자본주의. 반대 사상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조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딱 발생했을 때, 자본가가 주도 세력으로 성장해서 시민혁명 주도계급 자본가 세력,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본주의 들어만나라, 자본주의. 여기는 사회주의 말로만 싸우고 있거든요. 어디가 개인 입장 강조겠어? 자본주의가 개인 권리 말하는 거 강조하는 쪽이고 여기는 사회주의가 말 그대로 공동체를 강조하는 쪽이다. 요 두 개의 갈등 관계를 나름대로 조화시키려고 했던 세상이 공리주의. 그래서 공리주의 할 때 공리의 원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공리의 원리는 뭐가 공리의 원리입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단어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 사회적 쾌락주의. 뭐랑 차이점이겠어? 에피쿠로스도 쾌락주의지만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주의고 여기는 사회적 쾌락주의야. 그다음에 자, 공리주의 행복은 쾌락 11번 쾌락이고 행복은 쾌락이자 삶의 목적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행복은 쾌락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행복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 빼고 다 목적이라고 그러냐면 칸트 빼고 다 목적이라고 그래요. 행복한 삶이 목적이야. 근데 칸트는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칸트의 목적은 그냥 도덕 원칙에 따르는 거야.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여기도 행복은 삶의 목적인데 근데 여기의 도덕에 따르는 거 행복한 삶을 위한 거는 내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적 삶을 실천하는 그게 더 도덕적이고 올바르다 얘기예요. 공리의 원리 12번 최대다 실체된 행복이 선이다. 사회적 쾌락주의입니다. 자, 이거는 밑에 벤담과 미래 전용 손제도 외워보세요. 벤담은 13번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고 양적 공리주의 파티지죠. 양적 공리주의.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을 자본가든 노동자든 동등하게 대해주세요라는 거야. 자본가가 느끼는 쾌락도 밥 먹었을 때의 쾌락도 1이고 노동자의 쾌락도 1인데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하려면 개개인이 중요하지만 그거 전체의 합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개인 플러스 이 전체의 합인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다 동등하게 봐달라는 거죠.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둘이를 조화시키려고 했고 사회적 쾌락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나온다. 인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 혹은 두 군주의 발 밑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에피쿠로스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죠? 에피쿠로스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벤담이 쓴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벤담 전용 선지라서 외워야 돼. 이해가니? 에피쿠로스 선지는 이런 거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기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자유의 경제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벤담은 다시 인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발밑에 있다, 지배 아래에 있다. 이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양만 크면 다 된다는 사상이니까 어떤 식으로 비판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노예제가 있잖아. 노예제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지. 사회적 고통을. 맞죠? 근데 만약에 어떤 노예가 되게 착한 주인을 만났어요. 착한 주인한테 되게 만족하면서 아 나는 이 주인 밑에서 봉사하면서 되게 행복해라고 하고, 그 노예가 봉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문 집안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이 노예가 조금 희생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조금 더 큰 쾌락을 얻으면은 도덕적인 노예제예요. 이해가니? 쾌락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여기는 피해자 고통보다 그 쾌락 살인마가 죽이는 쾌락이 더 크잖아. 도덕적인 살인라고 봐. 이해가니? 우리의 일반적 도덕적 상식하고 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모든 쾌락이 다 똑같은 쾌락이 아니다. 질적으로 좋은 쾌락과 나쁜 쾌락이 있다. 남을 돕는 거랑 쾌락살인하는 거랑 둘 중에 고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고르겠니? 남을 돕는 거에서 느끼는 쾌감이 있고 남을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쾌감이 있다고. 두 개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더 많이 선택하는 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거든요. 어떤 게 높은 쾌락이겠어? 사람을 죽이는 거였지. 대다수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남을 돕는 쾌락을 더 선택할 거라고 본 거죠. 여기서는. 싫어하는 사람. 표가 좀 이상하게 운명제로 하면 0대 100 나오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 좀 모순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지. 사회 총량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밀도 질적 공리주의도 공리주의를 대승해요. 사회 쾌락의 총량을 살펴보는 거야. 내가 쾌락을 딱 두 개, 일반적으로 내가 두 개 쾌락이 있어.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쾌락이랑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쾌락을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디가 쾌락의 총량이 더 클까? 사회적 총량이. 요즘 더 크겠지. 도와주는 쾌락이. 이해가니? 그래서 근데 뭔 얘기도 하냐면 그래서 그 경험으로 선택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잖아. 엘리트주의라고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두 그룹에 전부 다 10,000원을 주고 야 너네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 너네는 장난감을 들고 남을 도우러 가라고 했을 때, 고아원에 장난감 사가지고 기부하라고 했을 때, 혹은 뭐 도서관에 가서 책 읽으라 그랬을 때, 책을 사라 그랬을 때 밀은 대다수가 책을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만나는 얘기지. 엘리트층이에요. 그래서 엘리트주의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질과 양의 차이가 있다. 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까지 내용이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밀이 질적 공리주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밀 전용 제시문, 벤담 아까 전용 제시문을 뭐가 나냐면 인류는 고통과 쾌락이지만 군주의 발밑에 이게 전용 제시문 나오고, 밀 전용 제시문은 요 표현이 나오지. 소크라테스, 배고픈 소크라테스 보다 행복한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니까 쾌락의 양이 적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더 좋은 쾌락이고 우월한 쾌락이고 여기에 따라야 되는 쾌락입니다. 이해가죠? 이 표현을 자주 나옵니다.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만족한 돼지보다 낫다는 거죠. 요까지는 둘 다 공리주의였고, 바로 아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 자, 칸트는 도덕 법칙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 도덕 법칙. 여기 산업혁명 시기는 동시에 뭐 어떤 시기이기도 했냐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철학의 위기가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 독일 대학에 있는 율리아 교수님입니다. 칸트는. 근데 그 단적으로 철학이 위기가 온다는 건 철학의 인기가 떨어지고 뭐 사람들이 다 이공계로 가는 거지. 이과로만 하고 애들이 문과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철학과 대학원에 사람들이 입학을 안 해. 그래서 그 트렌드에 발맞춰가지고 철학의 과학화를 시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멘트가, 칸트를 안 적어놨네. 칸트의 유명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 칸트 고향에 가면은 들어가는 성문이 있을 거 아니야. 성문 성벽에 그래가지고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글귀가 적혀 있어요. 칸트의 엄청 유명한 멘트이기 때문에 약간 그 중2병 같은 느낌이에요. 도덕적 사이코패스라는 그런데 저 하늘에 내 마음을 항상 감탄과 두려움으로 물리는 두 가지가 있대요. 칸트 책에 나온 얘기야. 내 마음을 항상 감탄과 두려움으로 물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에요. 두 번째가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에요. 별에 빛나는 밤하늘은 뭐냐면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과학기술이 추구하던 알아내려고 하던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처럼 법칙으로 내 마음에도 내가 따라야 될 도덕 법칙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명령이에요. 정원 명령이에요. 무조건 법칙으로 내려지는 거야. 도덕 법칙. 그리고 행복은 뭐냐면 행복은
자, 공리주의 행복은 뭐였습니까? 쾌락에서 삶의 목적이다. 그죠? 아까 얘기했지. 쾌락에서 삶의 목적이 행복이고 칸트의 행복은 칸트의 행복은 복지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처지에 대한 만족.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네라고 느끼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행복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 도덕 법칙을 따라야 돼. 나 틀린 선지가 나와요. 여기는 자격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격.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선지가 좀 어렵거든요. 선지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 몇 페이지를 보냐면 어려운 선지를 조금 보고 가요. 너네는 윤리 선생님이 가르치시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17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에 어디부터 보냐면 벤담하고 칸트 이쪽 파트가 원래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25번부터 보세요. 나머지는 다시 뒤로 돌아갔다 앞에서 볼 거예요. 25번에 17페이지 25번 보입니까? 17페이지 보고 있니? 우리가 같은 걸 보고 있습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다. 17페이지가 아니라 맞아? 네. 너가 그럼 이걸 봐라. 이전 거랑 페이지 수가 좀 다를 거야. 오늘 이거요. 17페이지 25번에 보면은 첫 문장이 뭐라 돼 있냐? 벤담 칸트 교집합 그거 알지? 아예 맞아. 그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벤담 칸트 교집합이고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벤담하고 칸트. 너도 오늘 받은 걸로 보세요. 17페이지에 25번인데 벤담과 칸트 입장에서 자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는 표현이 나와. 둘 다 교집합으로 맞으면 되게 궁금하죠. 오야. 근데 칸트는 맞겠지. 칸트는 도덕 법칙이 객관적 도덕 원리잖아. 근데 그 벤담 입장에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도덕 원리라는 게 존재해요? 공리의 원리야 이게.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르는 거잖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르는 행동이 그러니까 사회적 쾌락을 더 많이 증진시키는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고 사회적 쾌락을 감소시키는 행동은 비도덕적인 행동이야. 그게 보편적 도덕 원리예요. 그래서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교집합으로 5인 선지다. 내용이 좀 어렵죠. 윤리 생문 내용이에요. 이게 26번 벤탐과 칸트의 공통점인데 도덕적인 행위는 행위자의 행복과 무관할 수 있다. OX. O입니다. O. 왜 오냐면 자 칸트 입장에서는 칸트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이거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거랑 행복이랑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 칸트는 그냥 도덕 법칙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불행할지라도 맞죠? 요거는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행복하기 위해 뭐라 하라는 게 아니잖아. 도덕 법칙이랑 행복이 충돌하면 당연히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연 법칙이지.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랑 내가 남을 돕는 거랑 같은 맥락이야. 그냥 물은 언제 어디서나 100도씨에 끓잖아. 나는 언제 어디서도 도덕 법칙에 따라 남을 도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행복은 그 다음에 내가 도덕 법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면 누려도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당연히 무관합니다. 칸트는 근데 벤담은 왜 그럴까? 내용이 좀 어렵거든. 얘는 뭐냐면 사회적 쾌락주의라는 얘기예요. 자기 희생 같은 경우에 내 쾌락이 조금 감소해. 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근데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 그럼 도덕적인 행동. 이해가니? 그럼 여기는 도덕적인 행위는 사회적 쾌락을 올리는 행위는 내 자체의 쾌락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니? 도덕적인 행동은 사회적 쾌락을 더 많이 올리는 거고 내가 비록 조금 고통이 늘어날지라도 내 행복은 감소할 수 있지. 근데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늘어나면 그건 도덕적이라고. 이거 이해가니? 얘들아? 벤담은 사회적 쾌락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르는 게 선한 거잖아. 맞죠? 에피쿠루스랑 달라. 에피쿠루스는 내 행복이 올라가지만 도덕적입니다. 근데 벤담은 내가 조금 고통을 느끼더라도 만약에 딱 사회적 고통이 사회적 쾌락과 고통은 변하지 않고 내 고통만 늘어나잖아. 그럼 비도덕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 쾌락만 늘어나잖아. 그건 도덕적인 거야. 근데 내 고통이 조금 늘어나고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늘어나. 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럼 그건 도덕적인 거야. 비도덕적인 거야. 도덕적인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노예제 착한 주인을 만족하는 노예제는 도덕적인 노예제라고. 무슨 말인지 가? 걔 스스로는 불행할 수 있지 노예니까. 근데
그 집안의 사람들이 더 많이 쾌락을 느끼면 내가 쾌락살인을 하는 거는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비도덕적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 쾌락이 더 올라가면 도덕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내 고통이 조금 늘어날지라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증진되면 그건 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 행복과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니? 원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도선고 선생님이랑 올해 성수고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라 가지고 이런 걸 냈어. 근데 너네도 윤리 선생님이죠. 그래서 여기는 심화 파트는 주요 기출 선지 심하지. 생윤 선생님 아닌 애들은 안 풀리거든. 근데 너네는 풀어라. 이해가지? 윤사 선생님이 가르치면 해야 돼. 내가 너네 2학년 금호고 윤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케이? 좀 어렵더라도 그냥 좀 따라오고 싶으시고 어쩔 수가 없다. 27번 벤당과 칸트의 교집합인데 행복과 도덕은 양립 가능하다는 OX. O일까 X일까? O입니다. O. 양립 가능해요. 동시에 양립이 뭐예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같이 선다는 얘기야. 양립한다. 그러면은 벤담 입장에서 당연히 되죠. 내 행복을 올리는 게 다른 사회적 쾌락의 증가가 없으면 내 행복을 올리는 게 곧 도덕적인 거야. 맞죠? 양립 가능하고 칸트 입장은 왜 양립 가능해요? 칸트 입장은 왜 양립 가능할까? 지키면 행복해도 된다는 거죠. 자격이 있다고. 괜찮니? 도덕 법칙을 따른 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해도 되는 거야. 둘이 같이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내용이 어렵죠? 원래 어렵다. 이거 원래 어려운 내용이다. 빅점 엄청 많아. 빅점 엄청 많은데 여기 선지, 이 선지 똑같거든요. 근데 선지를 되게 틀린 걸 확실하게 틀리다가 그러니까 너무 개소리라 가지고 사실 어려운 선지인데 그리고 어려운 선지를 내가 조금 쪼갰어.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 원래 이거 위아래가 붙어 있는 건데 따로따로 보면 더 헷갈리라고 내가 따로따로 쪼갰어. 밑에 벤당과 칸트의 공통점 28번 행복은 도덕적 삶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 OX. 벤당은 어때? 벤당은 행복은 도덕적 삶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벤당 입장에서 있어요. 왜 벤당 보고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사회적 쾌락을 더 많이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수단인 거지. 도덕이라는 거는. 근데 칸트 입장은 어때? 그냥 따라야 되는 거야. 그냥. 도덕 법칙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행복을 위해 도덕 법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도덕 법칙이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행복은 도덕적 삶을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돼. 행복은 행복은 그냥 아예 별개인 거죠. 칸트 입장에서. 이해가지? 수단도 아니고 그냥 아예 별개고 그냥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거야. 양립만 가능한 거야. 그냥 목적은 무조건 도덕 법칙 칸트. 내용이 어렵죠. 넘어가면 되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는 어려운 선지만 내가 뽑은 거라서 어렵게 나온 거고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걸 겪어는 봐야겠지. 겪어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윤사쌤이 이거 처음 보셨어요? 아니야 작년에도 있었어. 아니 구직생하고 작년에 작년에 아마 처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이 문제도 개판인데 작년에 막 진짜 약간 고딩 강의를 가지고 잘하시려는 하시는데 40% 서술형 문제로 되고 근데 문제 자체 수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그냥 진짜 좀 기준이 좀 그래서 불충할 듯해서 물론 점수는 많이 퍼주시긴 합니다. 수층으로 그래서 요 수특 내용들이 다 여기 지금 가르치는 게 이게 통합사회 교과 내용보다 조금 많다. 왜냐면 어려운 선지를 끌어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웬만한 인사 생명 내용 나와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더 어렵거든요. 너희 교과서가 이걸로 먼저 하고 기출 문제 보는 식으로 할 거야. 자습서는 풀어봐라. 뭐 때문에 자습서는 풀어봐야 되냐면 살아보는 거. 예시 예문은 교과서 위주로 나올 거예요. 올해 교육까지 못했지. 그래서 일단 그거를 시간이 있으면 좀 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학교는 좀 보긴 봤거든요. 근데 너네는 진도가 좀 많아가지고 먼저 이거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볼 겁니다. 시간 남으면. 오케이? 언제쯤 너네 오답은 다 나면 나중에 물어봐요. 혹시 진도 어디까지 나왔나? 일단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원하는 단어는 책 전체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 작년까지 안 돼서 작년까지는 70에서 80% 사이로 나왔어요. 중간으로 기말 나왔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모르지. 올해 선생님들 다 봤거든요. 서수령 낸데 안 낸데? 한이쌤이 소수령 낸데? 낼 수도 있고 다른 학교도 소수령 나오면 아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아 한쌤 별. 자 11번 요 교과서에 나오는 선지들이야. 미래엔이랑 창빈이 나온 얘기네. 아니구나. 11페이지. 자 15번에 15번 11페이지 15번 쭉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행복이란 덕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참된 이성을 아주 잘 실현할 때 이루어지고 덕이 있는 삶 위해서는 좋은 습관의 형성에 대해 15번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알겠지? 어렵게 이게 제 신문으로 그냥 이 사사가의 특징을 모르시면서 제 신문으로 요 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교과서 표현이라서 16번에 쭉 내려가서 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16번의 가운데쯤에 있죠.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랑 간접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고 마음을 불안해하는 선택이 누구야? 에피쿠로스죠. 그리고 이것도 맞다. 밑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 에피쿠로스 선지예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은 증진되지 않는다고. 이해가죠? 16번 에피쿠로스. 자, 행복은 쾌락이자 삶의 목적이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도덕의 목적이야. 누굽니까? 17번. 벤담이겠지, 벤담. 쾌락이자 삶의 목적이라고 벤담 얘기야. 공리주의 얘기지. 그럼 뒤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7번 여기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17페이지 아니라 어디냐? 15페이지에 서양의 행복감부터 18번 여기 내용 쉽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데 기여한다고 봤다. OX 오겠지 뭐. 그죠. 19번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욕구 분별과 절제를 통해 검소한 삶 맞아.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입니다. 검소한 삶이죠. 검소한 삶을 살렸잖아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지만 절제된 삶, 소극적인 뭐 쾌락 이런 걸 추구하라고. 한 조각 빵만 먹고 한 조각 빵이랑 한 모금 물만 먹는데 뭐 이렇게 검소한 삶이 맞죠. 가끔씩 그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먹는 거 있잖아. 검소한 삶이야. 그래서 봅니다. 20번. 자, 에피쿠로스는 자, 쾌락을 모든 가치에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다. 끝. 맞을까? 처음 들어본 거 아닌 거 맞아요. 쾌락주의라는 얘기야. 자, 쾌락은 모든 가치의 최고선이고 인생의 시작이다. 끝. 맞거든. 맞는데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쾌락을 추구하면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줄이는 게 쾌락의 총량이 가장 큰 거라고. 모든 기준은 쾌락인데 쾌락의 총량이 큰 게 고통이 없는 거라고. 이해가니? 안 할래요. 뭘 안 해, 씨! 이쪽 파트가 다른 학교 도선고 여기가 어렵게 나왔고 오늘 오상고도 여기가 어렵게 나왔고 이번 중간고사. 그리고 이게 좀 쉽게 나오는 학교는 되게 쉽게 나와요. 이쪽 파트가. 윤리 선생님이 안 가르치시면 네, 가르치시면 어렵게 나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나오지? 어이 지랄하지 마! 진짜 어느 정도? 인류가 이 시간에 역사를 하는 게 야 너네 한방이잖아 한방. 중간고사 때 안 했으면 그만큼 더 대가를 치르라고. 자 보자. 28번 28번 아니구나. 28번이 아니구나. 내려가. 21번 자 벤담과 밀 공통점이네요.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이 공리주의 따라 안 따라? 밀도 공리주의 따른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요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동양의 행복관은 문제를 2개만 풀어요. 29번부터 몇 페이지는 19페이지 29번부터 32번까지 같이 보자. 같이 문제가 그렇게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얘기했지. 다음이라 주인공 누구예요 지금? 무슨 학파? 29번 스투아 학파 19페이지 29번 보고 있나? 대신으로 스투아 학파고요. 기억 오늘의 충실한 이건 안 나옵니다. 치우고 그냥 이상한 거 넣으신 거예요. 기억은 알 필요 없고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풀어볼래 한번? 프로바이드 그냥 4분 줄 테니까 4개 풀어보세요. 29번부터 32번까지. 이게 두 자 풀이합시다. 29번에 3번 30번에 4번 31번에 4번 다 맞는 사람 다시 말해. 3, 4, 4 다 맞는 사람 손? 풀이하자. 29번 스토아 아파죠. 기억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선지 아니니까 기억 무시하면 돼. 자연과 우주질서의 순영 목적 맞아? 스토아? 맞죠? 로고스에 따라 사는 삶이죠. 초연한 태도로 정념에서 벗어나 맞아? 그치? 파토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지.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고 아파테이아라는 얘기고 공적인 삶을 피하고 숨어 살아라. 뭐야 이거?
나테비오사스라고 에피쿠로스 앞에 철학이다. 개인주의 이해가지? 은둔적 살살했잖아. 은둔적 삶. 그래서 숨어 살라 에피쿠로스 때문에 위는 아닙니다. 답이 3번 이은디귿. 자 밑에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집에 누구야? 벤담이죠. 자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은 쾌락 맞습니까? O. 그다음에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맞습니까? O. 최대다수 최대 행복은 개인의 도덕 행위에만 해당되는 원리입니까? 아닙니다. 뭔 얘기야 이거는? 사회적 쾌락주의냐고 묻는 거죠. 사회적 쾌락주의니까 X. 자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쾌락과 고통의 양은 측정 가능합니까? 벤담 입장에서 그렇지. 벤담 입장에서 맞아요. 밀은 부정할 거야. 질적 공이주의니까 X고 벤담은 O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거만 맞으니까 정의 정답. 자 수능 예시 문항 이렇게 수능이 나온다고 너네가 그 작년에 나온 예시 문항이나 교육 그 평가원에서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행복에 대한 서양사는 갑을인데 갑은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활동 맞으면 나오죠. 을은 누구야? 에피쿠로스. 저기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다 뜻이고 쾌락의 몸의 고통력 마음의 공격 없는 상태로 나왔으니까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기억.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 맞니? 맞지. 자 니은 유덕함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맞니? 이게 좀 내용이 많이 어려운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라는 건 이성의 탁월함이지. 덕에 따른 영혼 활동이잖아.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덕이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필수 조건입니다. 덕에 따르는 영혼 활동 독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덕에 따르는 영혼 활동인데요. 그죠? 그래서 니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리고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더 이상 쾌락은 증가 안 된다고 X. 맞습니다. 그죠? 쾌락의 총량이 가장 높은 상태, 행복한 상태가 아타락시아라고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고통이 제거된 상태는 더 이상 쾌락은 증가하지. 그 상황에서 뭔가 쾌락을 주거나 고통이 더 커져요. 이해가지? 리얼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맞고 에피쿠로스는 왜 이성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니? 이성을 그래서 이성으로 소극적 쾌락, 절제된 쾌락, 자연적 쾌락, 필수적 쾌락 뭐 이런 걸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별한 다음에 절제된 쾌락 그런 것만 추구해야 되는 거지. 그걸 분별을 못하면 어때?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하게 돼서 고통이 더 커질 거예요. 괜찮죠? 동양 철학으로 갑니다. 와우 절반 됐다.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14페이지로 가면 14페이지. 이유가 있으면 13페이지 14페이지. 오늘 같은 날 자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 있고 본성을 뭐라고 부르는지 다르지만 본성에 따라 사는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아까 그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봤었다. 인간의 본성 뭐라고 봤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잖아.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잖아. 이성. 본질 기능의 탁월함이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기능은 이성이라고.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걸 뭐로 보냐면 자 유불도가 동양 철학이거든요. 유불도가 있는데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심으로 봐요. 도덕심이고 이 도덕심은 인, 의, 예, 지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뭐라면 불성이라는 단어로 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엄청 축약한 키워드들이거든. 요거는 외워야 된다. 이게 외우는 걸 내가 그게 나도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사상인데 키워드 하나씩 외우는 걸 외워야지.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자연적 본성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도덕심을 잘 실천하고 불성을 잘 깨닫고 자연적 본성을 좀 충실히 발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지. 동양 철학에서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이라고 했던. 괜찮죠? 그러면 내용을 좀 봅시다. 유교랑 도교부터 먼저 보자. 춘추 전국시대 철학자들이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교사 내용 하면은 엄청 여러 시간 걸쳐서 할 얘기인데 짧게. 자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동양에서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님, 노자님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노자 종교 만든 사람 노자. 노자 고자도 있긴 있죠. 정모사에서 다 같은 시대다. 다 언제냐면 기원전 7에서 4세기 경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기원전 사람이 예수님보다 빨리 태어난 사람이야. 칠단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여기 석가모니 밑에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쭉 그다음에 공자, 맹자, 순자 쭉 노자, 장자 쭉 이렇게 내려가는 요게 한 2, 300년 된다고? 근데 왜 하필? 그래서 요 시기를 BC 7에서 4세기를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된 사상들이 출현한 시대라서 추기 기준이죠. 추구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알 필요는 없고. 왜 그러면 BC 7에서 4세기에 이상하게 요 시기에 이런 사상들이 집중적으로 막 나타났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요. 왜 그럴까? 왜 하필 요 시기에 떡가머니 공자 노자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사상을 적고 세상이 개판이 불러들어. 맞아요. 뭐 때문에 근데? 요 BC 7세기가 전쟁 때문에. 맞아. 근데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BC 7세기 경에 어떤 게 좀 역사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처음 나타나냐면 철기가 됩니다. 철기. 자, 청동기 시기에 농기구 뭐 썼어? 청동기 시기에 뭐예요? 돌덩이 석재 농기구 썼다. 석재 농기구. 그치? 반달 돌칼이잖아. 그치? 석재 농기구 쓴 거 말이야. 청동기는 다 뭐에만 쓴 겁니까? 제사용품 의뢰용품으로 썼어요. 제사 지내는 거 집에 위생품이라고 하는데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는 용도로 썼다고. 다 제사용품입니다. 이해가지? 예. 무기도 안 썼어. 그냥 뭐 살상용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집에다 권위 난 이런 칼을 들고 있어. 너네 돈칼보다 강하지 이런 거죠. 살상 안 했고. 살상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수량이 엄청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파형 공법을 무기로 쓰는 건 그건 잘 없어. 그냥 제사 지낼 때 내가 이런 개쩌는 칼 차고 있지롱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그 청동 거울 이런 거 차고 돌은 안 반짝반짝하지. 예. 근데 내가 딱 청동 거울을 차고 제사를 지내러 가 그러면 태양빛 반짝해서 후방인가 이런 거.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뭐 교과서 나오는 교과서도 안 나오는 교과서인데 팔출령이라고 딸랑딸랑 청동 방울 돌은 소리가 안 나거든. 근데 나는 오시 신의 소리를 들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무당이라는 얘기야, 무당. 괜찮지? 근데 철기가 도입되려면 이제 1500도 이상 높은 온도 끓는 것만 올릴 수 있는 기술만 있을 때거든. 널린 게 다 철이야. 이해가니? 그러면 철제 농기구가 사용된다 안 된다? 철기 시기에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 생산량이 어떻게 돼? 빵 늘어나죠. 빵 늘어난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차지하려고 뭐가 더 활발하게 전쟁이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뭐가 사용되겠니? 철제 무기가 사용된다. 그럼 이제 청동기 시기까지는 막 전쟁을 해도 있잖아. 그거 그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고 뭐 이런 전쟁이지. 돌도끼 가지고 싸우고 막 돌 막 이런 걸로 싸운단 말이야. 돌칼 가지고 싸우고.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 이제 팔다리가 날라다니고 막 무기 막 떨어져 나고 막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피가 막 튀는 그런 전쟁이야. 예전에는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전쟁인데 이제 피가 튀는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사상의 대혼란기가 찾아온 시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어. 그래서 옛날 시기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상인 거지. 근데 공략에서는 여기도 뭐 16국 시대로 나와요. 석가모니가 살던 시기, 16국이 막 엄청 지배권 다투면서 혼란하던 시기고 여기는 페르시아 전쟁가 또 있던 시기고. 그러니까 공자랑 노자는 중국에서 어떤 시기 사람이냐 여기는 춘추 전국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기에 다 지금 사회가 혼란하잖아. 유교랑 도교거든요. 유교는 공자님이 만들었고 도교는 노자 스님이 만들었고. 유교는 왜 세상이 혼란하다고 보냐면 질서가 무너지고 규범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뭐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질서를 회복하려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야 돼. 이해가니? 지배층이 좋아해서 피지배층이 좋아해. 지배층이 좋아하겠죠. 질서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건 누군데? 지배층. 그래서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교화해서 제도에 따르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나중에 유교는 뭐랑 결합하려면 그리고 유교는 좀 약간 이거는 뭐가 아다리가 잘 맞은 건데 굉장히 경전 친화적인 학문이에요. 사상이야. 그래서 불경보다 유교 경전이 훨씬 많고 과거 시험 다 뭘로 쳐? 유교 경전 많이 오시잖아. 유교 경전 친화적인 학문이라는 거는 한자를 많이 아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뭐랑 결합되기 쉬우면 관료제랑 결합되기 쉬워요. 이해가니? 관료제 공무원 뽑는 수단이 이거잖아. 과거 시험 유교 경전 맞추니까. 그래서 지배층의 사상으로 쭉 가는 거고 국가 행정 체계랑 결합됩니다. 근데 도교는 뭐라고 보냐면은 반대로 야 사회가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막 개판이 났잖아. 근데 이렇게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야 너네가 질서 만들고 규범 만들고 뭐 법 만들고 제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기네 법이 맞다고 막 꾸기면서 싸우니까 그런 거야. 왜 범죄자가 생깁니까? 법이 있어서 그렇지. 그지? 왜 불효자가 생겨? 효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야 효라는 개념이 있으면 불효자가 생길 일이 없지. 그지. 맞아. 그런 개념이에요. 왜 비례가 생깁니까? 왜 예의 없는 왜 버릇 없는 놈이지? 왜 저렇게 조는 게 버릇 없는 게 된 거죠? 예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야?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규범, 질서, 규칙 이런 거 인위적인 거 유교에서 만든 그런 제도 같은 거 다 거부하고 어디로 돌아가라고 타고난 자연적 본성에 맞게 무의사연의 삶을 사는 거 인위적인 게 없는 삶이
이게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면 지배층이 좋아서 지배층이 좋아하겠죠. 지배층이 좋아하는 환경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랑 결합하면 신선사상하고 결합합니다. 인간 신앙하고 결합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부정부주의에 가까워요. 여기 소국감이 국가가 부정하지 않거든. 국가가 엄청 작은 마을 단위 규모의 국가다. 너네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내용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 규범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그런 이상사회 국가는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을 단위 국가예요. 옆 국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옆 국가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규모의 국가야. 마을 단위 국가라는 얘기지. 그리고 평생토록 서로 왕래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유교는 도덕심이라고 해서 도덕심, 인간의 본성은 도덕심이다. 여기는 인간의 본성을 도덕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뭐 돼지든 말이든 뭐 개든 뭐 이런 애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잖아. 멍청한 애들은 짐승 같은 놈이 되는 거고. 동양 철학에서는 유교에서는 뭐 자식을 살해한 부모나 뭐 부모를 살해한 자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저 짐승 같은 놈이잖아. 도덕심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천인합일이라고 여기의 하늘은 도덕적 하늘이야. 유교의 하늘은 도덕적 하늘입니다. 도교의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이야. 다시 자, 유교의 하늘은 뭐냐면 그 엑스트라들이 사극에서 보면은 막 싸우다가 엑스트라들이 뭐 사마 정도에서 퇴장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흑막이 있다 복면 쓰고 와가지고 살해할 때 뭐라고 하면 죽어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고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벌을 내리는 하늘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가뭄이 들면 임금이 뭐 했습니까? 기우제를 지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막 너네들끼리 뭐 금호부애들끼리 싸울 때 하늘이 무섭지 않니?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 요즘 세계의 대통령이 요즘 시대 대통령이 기우제를 지내 그러면은 문자가 무서워. 조금 민감할 수 있죠. 조금 막 이게 뭐 왕자 쓰고 뭐 이러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유교적 하늘과 도덕적 하늘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자연현상으로 바뀌었어요. 과학기술, 서양 과학기술 들어오면서. 이해가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누가 주냐면 하늘이 부여하는 거야. 도덕적 하늘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 도덕적 하늘과 하나 되는 삶을 지향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천인합일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은 뭐냐면 인간의 타고난 도덕심 그거를 인의예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의예지야. 인의예지. 그래서 인의예지를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유교에 따르면. 그렇죠? 아까 그 천인합일? 천인합일. 천인합일은 도덕적 하늘과 하나 되는 경지인데 인의예지를 따르는 삶이 천인합일의 경지. 왜냐면 이 본성은 누가 준 건데 도덕적 하늘이 준 거란 말이야. 괜찮죠? 논리적이긴 해. 이해는 안 가지만 이거 사전서 뭐죠? 천인합일.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천인합일. 이해가죠? 예. 자,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1번은 인의예지입니다. 인의예지에 따르는 삶이 행복하고요. 어질고 의롭고 예의가 있고 지혜로운 거다. 자, 2번이 어짐이죠. 인이라고 썼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는 사람. 유교의 사랑이다. 유교의 사랑. 자, 13페이지 2번 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하고요. 유교의 사랑을 뜻합니다. 불교의 사랑은 자비라는 단어로 나올 거고 유교의 사랑은 인이라는 단어로 나올 건데 두 개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3번은 의겠죠. 인의 예지니까 정의로운 삶이고 여기는 뭐랑 좀 비교해서 나오냐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냥 부정부패만 심해가지고 내가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걸 비교해서 나와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의롭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도덕심 내 인간의 본성이 의로운 거잖아. 그러면 가난할지라도 도덕심에 따르는 게 행복한 거죠. 가난하더라도 정의로운 삶이 영위한다. 밑에 예는 친구들과 예의로서 사귄다. 이런 거. 잘 교류한다는 얘기고. 지혜는 4번에 학문을 통해 얻는 학문을 통해 얻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학문을 닦아라. 그래서 학위 시습지 불협유로와 유교 경전 맹자의 유명한 멘트잖아.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아니한가? 여튼 그래서 배움을 통해 학습을 통해 얻는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5번은 정약용의 행복론을 학교에 산 적이 있니 혹시? 여기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도 하세요.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그냥 일반 뭐 생윤, 윤사, 뭐 통사 그 내용에서 내더라. 작년에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뭐 할만한
5번은 정약용의 행복론. 천재에만 나오긴 하는데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정약용의 행복론. 정약용은 조선 일기 신학자죠. 유교 사상가고. 자, 두 가지 행복이 있는데 열복과 천복이 있대. 근데 어느 게 더 큰 행복이냐면 천복이 더 큰 행복이에요. 열복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행복이야. 세속적 출세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출장 입상이라고 나있죠. 그때 당시 사대부의 가장 가슴 뜨거워지는 행복은 뭐냐면 나가서는 전쟁이라면 장수가 되고 출장 나가서 장수로 활약하고 강강찬 뭐 을지문도 다 문관이죠. 무관 아니잖아. 네. 나가서는 내가 장수로 활약하고 들어와서는 재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거. 그게 당연히 문관이지. 오호. 그때 장군들 하는 역할이 뭐 가가지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장군입니까? 가가지고 전략 전술하고 보급로 짜고 군사 징발하고 그래서 이 분해를 절로 보내고 그게 문관이지. 그게 장수고 지휘관이지. 그래서 그런 게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행복인데 근데 진짜 당연히 하늘이 아껴서 잘 줄여야지 하는 행복. 더 큰 행복은 뭐냐면 청복입니다. 안빈낙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누워가지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그런 행복. 근데 아까 좀 먹고 살만해야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뭐야 천국이요? 청복. 이따 했잖아. 열복과 청복이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행복은 세속적 행복은 그 청복보다 조금 낮은 급의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먹고 살만하고 할 거 있고 좀 여유를 즐기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약간 건물주, 돈 없는 건물주 백수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안본 자족의 삶입니다. 이게 청복이고 도교에서는 두 개 키워드만 적어놓자.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도교 키워드로 나올 거야. 무위자연. 자, 유교에서 하는 이런 건 인, 의, 예지 같은 거는 전부 다 뭐라고 보냐면 도교에서는 인위적인 걸로 봐요. 인위적인 거. 사람이 뭔가 만들어낸 기본으로 본다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 없이 무위. 인위적인 게 없는 거 무위.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러한 거에 따르는 삶, 자연에 따르는 삶이야. 어디 쓰냐면은 6번에 무위자연. 6번에 무위자연. 없을 거 없지. 인위적인 게 없다. 무위. 뭐에 따라 산다? 자연에. 자연에 따라 사는 삶. 자연적 본성에 충실한 삶입니다. 여기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선약수라고 쓰는데 가끔씩 키워드 나와서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뭐와 같다냐면 같은 약을 쓰거든요. 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더 케이스. 물은 물. 워터. 워터는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 돌을 만나면 돌아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 부재의 더. 물은 항상 어디 흐르지? 낮은 곳으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그치? 그래서 겸허의 덕을 가진다 그래. 그래서 싸우지 않고 부생과 겸허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처럼 살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노자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로 나와. 개출?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불교 밑에 불교 석가모니 아까 자연적 본성은 뭐라고? 불교에서 인간의 본성은 불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8번이 불성입니다.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자, 유교는 불교는 다신교 OX. 네, 다신교요. 다신교 맞아 틀려. 불교. X. 왜냐면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힌두교나 그리스 신화나 뭐 아니면 그 그리스도교 같은 데서 우리가 알라가 되고 우리가 여호와가 되고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시바 신이 되고 우리가 제우스 신이 될 수 없어.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자극하고 부처가 되는 게 행복이야. 근데 그 부처가 되는 상태가 뭐냐면 열반 혹은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열반하고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은 자가 부처인데 뭐의 깨달음을 얻은 거냐면 집착을 끊어내서 고통받지 않는 삶이 행복이에요. 그게 부처야. 근데 집착을 끊어내는 방식이 뭐냐면 거세는 아니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는 거잖아. 내가 고정된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나는 그냥 허상이에요. 잠깐 흩어졌다, 잠깐 뭉쳤다가 흩어지는 그냥 무더기 같은 거야. 그래서 뭐 의식, 육체, 뭐 생각, 감각 이런 거에 무더기라고 해요. 잠깐 뭉쳐져 있는 거고 내가 조금 있다가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존재야. 그냥 금방 없어질 존재야. 근데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성적에 집착하고 막 이성관계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한단 말이야. 거기서 고통이 간다. 뭘 깨달으면 되냐면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잠깐 흩어져서 지나는 그냥 변해가는 존재고 그냥 관계 맺는 존재고 일시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고통받지 않는다. 그럼 집착을 끊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보충 막 금요일에 끌려와가지고 그
주말에도 수업 듣고 또 끌려오는 이유가 뭐야? 성적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떨어지는 그래서 성적에 너네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끌려와서 듣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성적은 너네가 90년 후에 쓸모가 있어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있을 수 죽어 있을 수 그치? 죽어 있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고 영원한 그 성적이 아니란 말이야 이 성적은. 이해가지? 근데 그 일시적인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행복하려면 성적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성적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 상태를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을 하게 되면 성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아. 이해가지? 너네가 이성관계 난 왜 여친이 없을까? 왜 남친이 없을까? 혹은 왜 남친 여친만 사귀었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막 이런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 근데 이성관계에 해탈하게 되면은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든 뭐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든 막 전혀 고통을 받지 않아. 전 이성관계야. 그렇지. 이성관계 해탈하면 이성관계 고통받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해탈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지. 나라는 존재는 그냥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그냥 세상 만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독자적인 나라는 걸 존재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면 그 상태가 부처라. 이해가? 불교 사상은 그래요. 자, 8번 불성의 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타고난 성품을 깨닫는 건데 이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9번 연기설이라고 연기설. 인연 생기의 줄임말인데 인과관계를 뜻해요. 인과의를 뜻합니다. 인과관계로 인한 인연 같은 걸 뜻하거든. 내가 미국 할아버지랑 관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있다고 설명하냐면 불교에서는 내가 민우가 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죠? 근데 민우가 내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 민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해가지고 민우 아버지 어머니를 놓은 다음에 민우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야 민우가 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이해가지? 그러면 민우로 인해서 민우에서 올라온 저 인과관계가 민우 할아버지랑 나를 이어주고 있다고. 이해가지? 그래서 독자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허상이고 나는 관계 맺는 임시적인 나만 잠깐이다 하는 그런 나만 존재한다고. 그래서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허상이라는 걸 깨달으면 집착 끊어야 된다. 그게 불교의 행복이다. 열반. 그래서 이 성쌤이랑 연극이 자,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 고정불변한 나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럼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10번에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여기는 해탈에 돼 있네. 해탈을 적어놨다. 답이 열반 성. 상관없고 해탈을 전 모든 대상에 다 해탈하게 되면 그 상태가 열반이에요. 열반 혹은 해탈 그 상태에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불교의 행복이야. 괜찮죠? 예. 쉽지 않은데 11번 갑니다. 자, 누구 선지겠니? 의롭지 않은데도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뜬구름 많고 의로운 삶의 행복은 그 속에 있는 법이다. 11번 의로운 삶 유교 공자 얘기입니다. 공자님 11번 공자. 자, 밑에 보면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학습하는 즐거움 지의 실현이었죠. 기능의 지 얘기하는 거야. 11번 공자 제신문 알고 있어야 되고 12번 나는 행복을 두 가지로 정해. 누구였어 얘기가? 정경이죠. 열복과 천복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13번 자 그대로 만족하면 언제나 만족하게 돼. 큰 죄 욕심내는 것은 더 큰 죄고. 누구 얘기일까 이거는? 노자 얘기야. 노자 있는 그대로 만족하라고. 자연적 본성에 그냥 충실한 그 정도만 얘기. 그 하루 살라니. 14번 만물의 상호 의존성 집착을 버리고 바른 수행 열반. 14번 sik가모니. 14번 석가모니. 선지를 봅니다. 뒤에. 석가모니는 그 석가 중에 성자는 뜻이고 샤카 중에 성자는 뜻이야. 그리고 본명은 고타마시타르타. 고타마시타르타. 15페이지에 동양의 행복한. 자,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청정한 불성을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 OX. X. 불성은 본성이다. 본성은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확충한다는 단어를 써야 돼요. 확대해서 충만하게 만든다고. 본성은 확충하는 대상이지 형성하는 대상이 아니다. 뭐랑 다르게 나오자면 서양 철학에서는 아까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후천적인 거야, 선천적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천적이거든. 그거는 형성하는 거야. 근데 그 원래 있는 건데. 그래 원래 있는 거는 형성할 수 없지. 어떻게 불성은 타고나는 건데 어떻게 형성을 해? 그렇지. 확충하는 거지. 넓히는 거지. 그럼 얘는 선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선천적인 거라서 X인 거지. 그래서 14번 X. 이게 윤리선지다. 윤리선지. 윤리선지다. 이때 성수고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거예요.
15번 노자는 무의 자연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에 따른 삶을 강조한다. X거든요. X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어려운 선임을 내가 뽑아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에서 뭐 제도, 법, 질서, 인의, 의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고 그냥 먹고 자고 싸우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무의라는 게. 16번 공자는 친소를 구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이언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오거든요. 신소. 친하고 소원하고 가깝고 멀고 유교의 사랑은 좀 지역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어려운 선지가 뽑아서 그래. 자, 유교의 인과 불교의 자비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유교의 인은 차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비, 친소, 시비, 선악을 가리는 사람인데 이거 그 공자님 설화에 뭐가 나오냐면 공자 제자라고 자공이라고 공자님 제자가 있거든요. 자공이 제자가 죠 3대 제자 중에 하나야. 자공이 공자님을 불렀어. 어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모두 미워한다.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미워함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해하니? 여기는 도덕과 비도덕을 가리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쁜 거는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해하니? 그래서 이는 차별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자비는 자, 심지어 얘는 뭐까지 추월하면 인간 존도 추월하거든요. 자,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처님, 그 스님들 요새는 다 고무실 있을 때 절에 가면 옛날에 뭐 그 조선시대 막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집신 같은 거 신거든요. 스님들이. 근데 집신 이게 있잖아. 그 칸 사이가 되게 듬성듬성하게 돼 있어. 왜 듬성듬성하게 하고 많이 싫었어요. 아니지. 아, 풀 밟지 말고 개미 밟지 말라고. 전생에 내 아버지였을 수도 있잖아. 다 연관되어 있잖아. 인과관계로. 연기설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고 복잡은 그렇지. 그래서 불사할 수 있냐. 그 세상 만물을 나와 구별하지 않고 다 나와 동일하게 보는 그 사랑이 자비야. 그래서 여기는 뭐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면 자비는 구별해야 돼. 괜찮니? 심지어 개에게도 불성이 있고요. 소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을 차별하는, 종을 초월하는 사람이지 자비는. 근데 이는 사람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친소를 구분하는 사람을 실천하여 사회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차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5-16번. 자, 노자, 공자 17번.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OX. 이거는 5죠. 근데 타고난 본성의 용어 그 의미가 다른 거지. 유교의 타고난 본성은 뭐라고 할까? 도덕심, 인의 예지입니다. 그죠? 근데 노자의 타고난 본성은 뭐라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자연적 본성. 그죠? 자연적 본성이다. 먹고 자고 싸고 얘기했다고. 뒤에 넘어갑니다. 32번. 19페이지에 32번. 같이 한번 보자. 같이 방금 전에 한 내용인데. 자, 인의예지는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녹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그치고 있는 거 누구야? 답은 공자, 그지? 공자님. 돈은 자연스러운 못 받고 인위적인 강제선 안 돼. 그게 누구야? 노자로 빚어봤습니다. 자, 답 기억. 하늘은 도덕의 근원이 아니라 자연 현상일 뿐이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니? 도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은 아닙니다. X. 자, 니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인을 형성한다. 맞아? 맞습니다. 아니지. 인은 형성의 대상이 아니죠. 인은 타고나는 확충이죠. 확충이죠. 바뀌면 안 돼. 윤리에서는 자주 나오는 납치 선지예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인의를 행하지 않고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치? 무의 자연이니까 무의가 인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은 맞고 불성을 바탕으로 픽도 알죠. 디귿입니다. 답이 1번. 맞았다. 맞았다. 너가 좋아요. 틀렸다. 이렇게 풀면 된다. 몇 분 남았지? 저희 7분이요. 7분 남았네. 뒤에 행복의 조건을 짧게 합니다. 짧게. 11분이래요. 11분? 행복의 조건을 조금 이제 리허설만 하다 끝내자.